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MIT의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탁실 서버를 구축을 해서 비어있는 화장실이나 세탁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접관, AI 면접관도 등장을 했는데요. 얼굴의 미세한 표정과 색 변화를 통해서 진실감과 자신감을 읽어낸다고 하죠. 네, 이제 병을 치료하고 삶을 연장하는 데도 이런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시대를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용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호 박사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계신데요. 이곳이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그리고 박사님의 주 전공은 어떤 분야인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부터 앞으로 차세대의 먹거리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천복특별법을 만들고 국가에서 주도해서 의료 클러스터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대구의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 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그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의료기기와 신약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사과정 때부터 그 작은 마이크로칩을 만들어서 그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혈액 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건강 관련된 물질을 분석하고 DNA를 분석하는 기술을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쪽에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약손 녹화를 통해서 로봇 수술이나 인공지능 다학제 또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주로 암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첨단 의료 기술의 현 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해서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체와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약 개발,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이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질병과 관련돼서 치료하기 위한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이미 쓰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기술 빅데이터 선진국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병원의 그러한 기술적인 진료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 때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종합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기술뿐만이 아니고 의료 장비나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전 국민이 가입한 의료보험제도가 이미 18년 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고급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냄새를 맡고 암을 진단하는 기기가 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예전에 속설에 의하면은 그 오줌을 놨는데 개미가 아니면 다른 벌레가 모이면 뭔가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보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줌 속에 혈당, 당 성분이 있어가지고 좀 개미들이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알았었고 그렇지만 최근에 워낙 그 진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일본에서는 그 개가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네. 그 개를 훈련시켜 가지고 사람의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개발한 대학에서는 특허도 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또 다르게는 그 미국과 이미 우리나라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첨단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질병과 관련된 물질을 분석해서 그렇게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술 전자칩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전자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코가 냄새를 잘 맡는 것처럼 그런 작은 마이크로칩 전자코를 만들어서 냄새를 분간해서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는 것을 그 판단하는 그런 기술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OX로 체크해 봤습니다. 궁금점이 좀 풀렸나 모르겠지만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리고 지자체 캠페인 또 대학 홍보 영상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듣기만 하지만은 정확한 의미가 뭔지 궁금해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시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V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시작될 일일까요? 가까이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된 기술로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빅데이터, 수술 로봇 또는 가상현실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미 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이 개발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또 보면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집이나 동네나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지역 이야기도 아니고 내 생활 가까이 와 있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좀 아시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유명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인간과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네. 압승을 거두면서 7만 7천 달러의 상금을 획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왓슨이 의료계에 오면서 암 치료법의 14%를 바꿔놓을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공지능이란 뭐고 인공지능 의사의 활약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먼저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인공지능인데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냐 하면은 정의를 보시면은 인지와 학습과 같은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결정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이 최근에 와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그 용어가 알려지고 했습니다만 이미 기술적으로 개발되고 개념이 나온 것은 1956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왔고 네.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2016년에 전 세계가 놀랐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세돌이라는 바둑,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도 TV를 보면서 설마 인공지능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을 이기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4대1로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로는 2024년이 되면 인공지능 칩이 상용 제품으로 팔리고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 기술은 이미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 연구 개발이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비지도 학습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사실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너무 급격하게 발달하고 여러 분야에 쓰이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을 그냥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단순화시키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간이라고 하자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서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여러 병원에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의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그 인공지능 왓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건강 관련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측정했던 그런 자료들을 인공지능 왓슨에 주면은 인공지능이 그 환자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국내외에 그 알려져 있는 의학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인공지능 의사가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 환자의 진료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 보니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진료에 대한 그 가이드를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추천하는 진료의 방법과 그리고 고려해 볼 만한 방법과 그리고 비추천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공지능 왓슨의 제안을 보고 사람 의사가 그 3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 환자는 이 3개 중에 어느 쪽으로 진료를 하면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 왓슨에 그 개발됐던 그 과정을 보면은 의학 전문 자료를 1,500만 쪽을 그 익혀가지고 외웠고 그리고 의학 학술지도 300종 그리고 2012년도에는 레지던트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정식으로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2016년에 도입이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도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의사 IDX 같은 경우에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진단하고 검사하고 분석해가지고 결정까지 자기가 냅니다. 네. 네. 의사로서의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인공지능 의사 IDX라는 것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FDA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망막증을 진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자, 우리 주변 국가들은 우리보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아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인공지능 무인 병원이 중국에 세워졌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라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네. 간호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인 병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이 무인 병원이 어쩌다 하나 생긴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여러 지역에 이미 세워져 있고 작년에 보도에 하면 중국 전역에 1,000개를 만들겠다는 보도가 작년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보면 이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화박스처럼 생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인공지능이 의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진료를 보고 어떻게 처방하면 되겠다는까지 해서 하고 그러면은 원격으로 먼 데 있는 사람 의사가 그 인공지능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보고 승인을 해주면은 처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최근에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찾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나고야대 등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용종을 98%의 정밀도로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핵을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결핵이라 하면 보통 후진국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의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결핵 환자들이 계속 지속 증가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나 암 질환이나 뇌졸중과 관련된 그 질병을 진단하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의사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진료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예방 가이드라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질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상시에 얼마나 건강 관리 잘하는지, 그리고 또 예전에 질병 알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 보면은 DNA가 있습니다. 그 DNA 안에는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관련된 유전 정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 자신에게, 그 한 사람 개인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환자 맞춤형 그 건강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의료계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CT나 MRI 같은 기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CT나 MRI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을 받든지 병이 의심될 때에 이렇게 진찰을 받을 때 쓰는 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법의 정의를 보시면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조나 기능을 검사하고 대체 또는 변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러한 것들이 의료기기에 이미 이렇게 품목이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병원에서 주사 맞는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도 의료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그 치료 과정에서 닌겔 주사, 수액 주사를 받는데 이게 수액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임시를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회용 콘돔 있지 않습니까? 콘돔도 의료기기의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의료기기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대표적으로 의료기기라면 보시는 것처럼 CT나 MRI 같은 영상 장비라든지 초음파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작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큰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었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이 의료기기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의료기기다라고 작년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뷰노메드 본 에이즈라는 것인데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뼈를 보고 뼈의 나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일을 이 뷰노메드 본 에이즈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JBS 01K라 이런 쪽의 그런 인공지능도 의료기기로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폐결절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JBS 01K 같은 경우에 뇌경색의 패턴을 제시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IDX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작년에 미국의 식약처 FDA의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처럼 작년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공지능이 의료기기다라고 인정을 받은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그렇게 개발되고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소프트웨어와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인공지능이 병원에서 사용이 될 텐데 그러면 병원에서 질병과 관련된 쪽에 쓰이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는 다 의료기기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나 신약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제품입니다.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잘 검증을 하고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하고 통과해서 각 나라의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 미국 같은 FDA, 유럽 같은 CE 이런 쪽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팔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이지만 이게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해서 의료 쪽으로 쓰려고 다양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혼동이 생겼습니다. 이게 의료기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건지 그게 혼동이 있어서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다른 것들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사용되거나 또는 문헌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주는 그런 단순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의료기기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전에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럴 때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작년에 보도가 난 기사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사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간 비용 90% 절감.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90%나 절감이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10일에 걸쳐 가지고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던 제품을 90% 절감된다는 얘기는 1,000원을 들여서 하루 만에 만들어낸다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작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개발 과정은 처음에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초 연구를 합니다.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기초 연구를 해서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결과가 얻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진 물질로서 그렇게 검증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합니다. 이게 무작정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국제적인 그러한 규정이 있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대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체크를 합니다. 하나는 안전한지에 대해서 독성이 없는지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유효성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지나고 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먼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뭔가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해서 정말 그 약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식약처에 이렇게 다 개발했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다 검증을 했으니 그 신약으로 병원이나 이런 약국에 쓸 수 있도록 판매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그것을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쭉 지나는 데에 미국 FDA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하면은 평균 한 14년이 걸린답니다. 네. 그리고 돈도 한 2조 8천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네. 10년 이상의 시간과 돈도 몇 조가 들어가는 아주 엄청나게 큰 비용과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기업체에서 그렇게 개발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약국에 가서 보면은 약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약 중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약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최근에 보도된 게 30번째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약이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네. 30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이처럼 약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 연고나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연구원 보통 뭐 석사, 박사의 전문가들이죠. 사람 연구원 같은 경우에 1년에 대략 한 300개 정도의 논문을 분석해서 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00만 개 이상의 논문을 분석해서 그리고 네. 동시에 400만 명 이상의 임상 자료를 분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하네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요즘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고 사람은 일을 하다 중간에 쉬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나게 그 파워를 내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그 신약계획을 썼을 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기존에 한 5년 정도 걸리던 것이 1년 정도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개발 비용과 시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공식적으로 그 전문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개발 비용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 벌써 이러한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에 이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660억 종의 화합물을 조사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단 3분 만에 후보 물질을 찾았습니다. 네. 기존의 약과 약효가 비슷한 물질을 찾는데 단 3분 만에 찾았습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660억 종의 화합물입니다. 엄두가 안 나는 양이죠. 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7,000종의 약을 분석해서 단 하루 만에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인공지능이 찾았습니다. 네. 첨단 의료 기술의 인공지능의 역할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살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인공지능으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의료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의료 정보, 그중에서도 DNA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그 지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큰 기관들에서 협작을 해서 수년간 연구를 해서 2000년 초반에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를 얻었냐 하면은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의 DNA에는 어떤 염기 서열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냈고 보니까 그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DNA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정보량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 초반 고 무렵에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완료가 되면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몇 년 내에 유전자의 연구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놈 프로젝트가 발표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예상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더 오랫동안 DNA 관련된 유전 정보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관련된 유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전 정보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찾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다가 보면 거기에다가 또 건강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결합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각 개인에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전자가 있고 이러한 건강 관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건강에 관련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